예. 한자의 기본 그 구조는 주술, 술목, 술보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식 관계.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식 관계. 그리고 병렬 관계가 남은 거죠. 근데 수식 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병렬 관계입니다. 수식 관계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꾸며주는 건데, 얘가 명사인 경우에 얘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나 형용사, 즉, 용언을 꾸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책이다, 그러면은, 뭐 좋은 책, 뭐 예쁜 책, 네모난 책, 파란 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주는 거죠. 용언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다로 끝나는 말이라 먹는다, 잘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이쁘게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 먹는다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와 형용사나 동사를 꾸며주는, 영혼을 꾸며주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풀이해보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꾸밀 때 반드시 꾸미는 게 앞에 와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수식관계에 예를 들면, 아까 저번 시간에 배운 이게 뭐예요? 맑을 청자입니다. 맑을 청? 물이 맑을 청. 그죠? 원래는. 여기에 풍자 하나 물어볼게요. 맑은 바람. 청풍, 이런 얘기를 쓰죠? 청풍. 맑은 바람. 바람은 바람인데 맑은 바람이다. 이렇게 꾸며줘.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해요? 외로울 고자의 달월자. 외로운 달. 다른 달인데 어떤 달이다? 외로운 달이다. 외로운 달이라는 다른 개념은요, 홀로 있는 달을 외로운 달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둘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고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경우 얘를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어. 부사어가 용언을 꾸며주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거죠. 네. 뭐가 있을까요? 지극히 높다. 지고지순한 사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극히 높다. 그 다음에, 요건 어떠세요? 달릴주, 힘력자, 힘껏 달리다. 역주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꾸미는 관계입니다. 하나 더 하는 거. 하나 더 해서 아는 글자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얘는 뭐예요? 날비자. 얘는 높을 고자. 높이 날다. 그죠? 이런 경우 전부 다 뭐다? 수식 관계다. 결론적으로 수식 관계는 명사나 용언을 꾸며주는데, 꾸며주는 위치가 보통은입니다. 100%라는 말은 절대로 안 써요. 보통은 앞에서 뒤를 꾸민다. 왜 그러냐면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경우도 있어요. 바소자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게 바소자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죠?
병렬 관계는 저희가 그냥 병렬 관계 이렇게만 뭐 알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상대 관계. 두 번째는요? 대등 관계. 세 번째는요? 유사 관계. 상대관계라는 거는요, 서로 반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반대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반대편에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반대의 개념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그 상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계시죠? 그래서 부모는 상대관계인 겁니다.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아내가 있겠죠. 아내 붙죠. 그러니까 부부는 뭐예요? 부부는 상대관계인 거예요. 그죠?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적은 게 있어야죠. 적을서. 큰 게 있어요? 큰 게 있으면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작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관계라고 합니다. 풀이는 어떻게 하나요? 단어는 풀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굳이 풀이를 한다면 와, 과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많고 고도 있네요. 고와 고와 와와 가의 차이는 뭐냐면, 와와 가는 얘하고 얘가 명사예요. 네. 많다, 적다라고 할 때 이 고는요, 용언이잖아요, 용언. 그러니까 얘는 어미의 변화예요, 어미의 변화. 많고, 뭐하고. 얘는요, 와, 완전 고. 자. 상대관계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등관계는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대등관계는. 대등관계는 보통 나열을 하는 경우가 많죠. 나열할 때. 우마, 견마, 이런 거. 그죠? 소와 말, 개와 말,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열을 할 때 보통 대등관계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와나 과, 고, 이런 식으로 연결될 때 우리가 보통 대등관계라고 합니다. 네. 유사관계가 조금 문제가 되죠. 유사관계는 두 글자가 합쳐진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얘하고 얘가 의미가 같다라는 겁니다. 유사하다. 유사한 거니까 100% 똑같은 건 아니겠죠. 다릅니다. 바다의 자고 큰 바다 양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해양이잖아요. 해양. 풀이를 하면은 여태까지 방법을 하면 바다와 큰 바다 이렇게 되죠. 똑같은 의미가 두 번 반복이 되면은 굳이 쓸 이유가 없죠. 그냥 큰 바다. 약간의 강조의 개념이 있어요. 약간이 아니죠.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당연히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의 개념이 있으니까 바다 하니까 뭐예요? 큰 바다죠. 그죠? 이제 해양이라는 거는 큰 바다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의미가 같은 거. 의미가 같다고 하면 또 안 되죠. 유사한 거, 비슷한 거가 연결이 될 때 우리가 이거를 유사관계라고 합니다. 유사관계. 있을 존자가 있어요. 있을 제자가 또 합쳐져요. 존재하다라는 말 쓰잖아요. 존재하다. 그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존재하다, 유사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길령자에다가 오렐구자를 써보세요. 길고 오래다. 비슷하죠? 영구적이다.
전기가 영구적이다. 건전지가 영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래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전기가 영구적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전기료 안 내고. 그죠? 이런 게 발명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전기로 사용하는 게 이제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자동차도 전기로 가고, 그죠? 전기 자동차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 한참 테슬라인가 뭐 이래가지고서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수소 자동차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네,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예요, 원래는. 수소가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연소되면서 그 힘으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발전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지, 수소가 이렇게 뻥 하는 그 발전하는, 연소하는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서 자동차가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소 전기 자동차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 수소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네모난,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는 이 수소 전기 자동 발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정에서 만약에 설치를 하면요, 이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굉장히 싸게 먹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누가 발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가정용으로 좀 쓸 수 있는 거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싫어하는 데가 한 군데 있죠? 한국전력에서는 싫어하실 거예요. 당연히 싫어할 겁니다. 그런 거 만들면 망한다고 난리 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거가 만들어지면 어디 이제 그 산속이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외딴 곳에 사는 사람들, 그죠? 섬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도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자어의 짜임에 대해서 잠깐 보셨습니다. 한자어의 짜임을 보셨는데, 이 한자어의 짜임 다음에 이제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문장의 짜임이에요. 문장의 짜임.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문장의 짜임입니다. 한자어가 2개가 만나고 3개가 만나고 해가지고서 이제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제 문장이 되는 거죠. 문장이 되는데 기본 구조가 있어요. 기본 구조. 가장 기본, 문장이 되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천고라는 말이 있다고 쳐보세요. 천고. 높다. 높다만으로 문장이 돼요?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어요. 하늘이 높다. 이래야지 문장이 되죠. 가장 기본 구조입니다. 주어, 서술어 구조가 기본이고, 그 다음 애가 뭐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독서라고 했잖아요. 독서. 나는 책을 읽는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니까 술목관계고, 이렇게만 보면 주어, 서술어면 주술관계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니까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술목 구조죠. 주술목 구조. 나는 읽는다. 책을. 요거는 거꾸로 해석이 되고, 여기는 차례대로 해석이 되고. 나는 책을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우리가 주술목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보어입니다. 보어입니다. 1.
출. 일출만 따지면요. 해가 나오다. 무슨 관계예요? 주술 관계입니다.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동산입니다. 동산에서, 동쪽 산에서 나오다. 뭐뭐에서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에, 에서, 에게, 와, 이런 것들이 붙으면 점점점점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 주술 보호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다 합치면 뭐가 있을까요? 다 합치면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호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공자, 문, 예, 노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고요. 공자가 주어, 물었다, 서술어. 예도래자입니다. 예를 목적어. 노자에게 도. 주술목보 문장이 되는 거죠. 그죠? 공자 문, 물을 문, 예도래, 노자라는 분 계시잖아요. 예?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이렇게 되면 주술목보 문장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조금씩 확장이 되는 게 있어요. 확장이 되는 게 뭐냐면, 꾸며주는 말들이 요 앞에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꾸며주는 말들이 요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안 되겠다. 꾸며주는 말들이. 굳이 온다면 여기 와야 되겠다. 그죠? 꾸며주는 말들은 어디 온다? 앞에 온다라고 했잖아요. 공자라는 말 앞에 다른 말이 올 수가 있죠. 꾸며주는 말. 훌륭한 공자님이 깊이 물었다. 무슨 예, 상예에 대해서 물었다. 결혼식 예에 대해서 물었다. 누구에게? 노자인데 어떤 노자? 나이가 많은 노자에게 물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어떤 단어가, 글자가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확장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식관계에서. 수식관계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주술목보 확장구조라고 얘기하고. 문장의 구조는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됩니다. 문장이 이것만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면은 이제 생략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주어가 생략이 된다, 목적어가 생략이 된다, 이런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문장이 또 도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순문이 아니라, 단문이 아니라 복합문, 문장이 몇 개가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막 합쳐지게 되면 문장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문장이 복잡해지는데, 그렇다고 해도 기본은 있죠, 기본. 기본은 바로 이거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그리고 꾸며주는 건 앞에 온다는 거. 기본 구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좀 해야죠. 모든 건 절대적인 법칙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장의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예까지도 전부 다 공부를 한 거죠.
문장의 구조까지가 설명이 된 겁니다. 문장의 구조까지. 그다음에 유아초등에게 이제 한자를 가리킨다라는 거를 할 때 교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자는 어렸을 때 가리킬수록 더 좋습니다. 어렸을 때 가리킬수록 아이에게 도움이 더 많이 돼요. 우리가 영어 같은 게,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렸을 때 배울 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배울수록 받아들이는 게 빠르잖아요. 빠르다라는 개념이 그게 뭐냐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요, 영어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영어 공부하고 나서 그 영어에 대한 번역, 그죠? 번역을 다시 해가지고 그거 의미를 다시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배우면 그 영어를 영어로 그냥 바로 받아들이니까 빨리 배우잖아요. 빨리 캐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외국 사람이 영어를 막 하면요, where are you going?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듣고 어디로 뭐 going 가느냐 이런 식으로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하게 되는, 이거는 영어가 아니죠. 영어가 아니라 번역이죠. 번역. 힘들게 되는 거죠. 한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빨리 배울수록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빨리 배운다고 해서 뭐 무한정 내려갈 거냐 그러는데, 놀이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어렸을 때일수록 좋은 거죠. 놀이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공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한자를 배우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은 70%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러니까 그걸 표기를 뭐 영어로 하건 한글로 하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의 원래 의미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독서, 그러면 책을 읽음이라는 그 의미구나라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소방이라고 하면 소방서 할 때 소방이 뭐냐 그러면 끌소, 그다음에 방, 막을 방, 끄고 막는 뭐 그런 곳이구나. 이런 식으로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한자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자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웃 나라가 있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있는데 그 나라 말을 할 줄 안다? 이건 기본이 되는 거죠. 왜요?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 하나쯤 할 줄 모르면 좀 문제가 있죠. 우리 지금 영어 하지만 글쎄요, 이제 살아가면서 영어를 얼마나 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세계국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어 공부할 때. 근데 외국어 공부할 때 한자를 안다? 남들보다 3배는 빨리 갑니다. 최소 3배는 빨리 갑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죠? 한자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 무진장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고급 언어, 고급급수로 올라갈수록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어, 일본어를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읽음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이해가 되죠. 독해 문제는 100%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어 배울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유아 쪽이나 이쪽에 이제 한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면요, 모양을 익히는데, 모양을 익숙하게 하는데, 그리고 놀이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무슨 뭐 필순을 강조한다던가, 이걸 쓸 줄 알아야 된다던가, 이런 식의 교육은 완전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조금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필순이나 이런 것을 이제 글자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제대로 좀 잡아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때 좀 제대로 잡아줘야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순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의 원칙이 있어요. 한자를 쓸 때 어떤 순서로 쓸 거냐라는 거죠. 필순이라는 것은 1획 다음에 2획을 어떻게 쓰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쓰냐. 근데 필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순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향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필수는 1획 다음에 2획을 어디를 쓸 거냐, 3획을 어디로 쓸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필향은요, 이 하나의 글자에서 얘 다음에, 그 다음에 얘, 요렇게, 요거 다음에 요거를 쓸 때에 요 하나의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 하나의 방향. 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필향이라고 그러고, 필수는 얘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쓴다라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죠? 필향이라는 말은 사실은 잘 안 써요. 필순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필순의 원칙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위에서 아래로 쓴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쓸 때는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얘 쓰고 얘 쓰고 얘 쓰고.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뭐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얘를 쓰고 얘를 쓰고 얘를 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법칙은 뭘까요? 겹쳐지는 글자. 가로와 세로가 있는 글자. 가로를 먼저 쓰고 세로를 쓴다. 어떻게 해요? 가로로 가는 걸 먼저 쓰고 세로로 가는 걸 두 번째로 쓴다. 가로가 먼저다. 열십자. 그죠? 네 번째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걸 삐침이라고 합니다. 삐침. 이렇게 쓰는 거를 파임이라고 합니다. 파임. 삐침을 먼저, 파임을 나중에. 삐침을 먼저 쓴다. 사람 인자 보세요. 요거 먼저 하고 요거 합니다. 여덟 팔자 보세요. 요거 먼저 하고 요거 합니다. 드립자 보세요. 요거 먼저 하고 요거 합니다. 전부 다 삐침이 먼저라는 거예요. 삐침이 먼저라는 거예요. 요게 기본 원칙입니다. 네 가지.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는 어떻다? 좌와 우의 모양이 같을 때는 가운데를 먼저 쓴다. 어떻게 해요? 올 숫자. 얘 먼저 쓴다는 거죠.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는 가운데를 먼저 쓴다. 그 다음에 6번.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때는 바깥쪽을 먼저 쓴다.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때는 바깥쪽을 먼저 쓴다. 같을 동자. 바깥을 먼저 쓰고요. 안을 쓰는 거죠. 그죠? 밭전자, 겉에를 먼저 쓰고요. 채우고, 마지막 채우기랍니다. 물론 요거 쓰고 요거 하고 요거 마지막인데요. 요거 마지막이잖아요. 이렇게 뭐 처음에 쓰는 것이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경우에 안쪽과 바깥쪽이 있으면 바깥쪽을 먼저 채워서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꿰뚫는 획.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가운데 줄. 이해되죠?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은 맨 나중에. 맨 나중. 개견자. 그죠? 오른쪽 위에 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받침이 있어요. 받침. 한자는요, 요쪽에 있는 거를 변이라고 합니다. 요거를요, 방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머리라고 그래요. 요거하고 요거를 요렇게 연결하는 걸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받침이라고 합니다. 받침은 나중에 쓴다예요.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책받침. 원래는 착받침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쓴다는 거예요. 요걸 나중에 쓴다. 요게 필순의 원칙이에요. 처음에 배울 때는 요 필순대로 쓰라고 하세요. 그럼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써도 돼요. 나중에는 이게 필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처음 배울 때는 조금 강조해가지고서 이렇게 따라 쓰도록 그렇게 같이 손으로 이렇게 그어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필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